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표결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표결 시점을 놓고서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칙과 상식과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시기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등의 검토가 끝나고 나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회한 후에 즉각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사과하고 즉각 공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양곡법을 비롯해서 네. 간호사법 했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것이 어쨌든 영부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나마도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그야말로 공정하고 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과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네. 속전속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도 하셨구나라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 묻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속전속결로 빨리 한 만큼 9일 본회의에 통과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시적절한 시점을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꼼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도 보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재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재표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한 시기에 맞춰서 대의결을 하려는 것은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서 이 쌍특검법 재의결을 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이 시간을 끌기 위한 총선용 전략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진수희 의원님 이 부분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총선용 전략 맞죠. 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결코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요구를 함으로써 이걸 총선 전략으로 또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은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특검법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개월 지나야 결론이 나는 건데 그때까지 이 재표결을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재표결은 아마도 2월 중순경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용한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떤 네. 수단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꼼수죠. 꼼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꼼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거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재표결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네.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정치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재의결 처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재의결 시점을 늦추는 것은 결국은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정말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 총선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이 지나고 나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시점까지 이것을 이끌고 가서 네. 결국에는 야당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이 특검법을 추진했다는 것을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윤주진 대표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야가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만 모두 6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만 모두 재의결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재의결이 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198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 합쳐도 18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쌍특검 법안이 재의결이 되려면 여당에서 18표 이상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최대한 재의결 시점을 늦춰서 국민의힘의 공천 시기에 맞춰 만약에 여기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좀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런 전략이 민주당의 검은 속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재의결 시기를 늦춘다는 주장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참패를 하시고 나서 국민은 늘 옳다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쌍특검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쌍특검은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민주당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거부권 행사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 한 차례, 박근혜 대통령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통령들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 의회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떤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는 자세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벌써 재임 기간이 짧으심에도 불구하고 벌써 역대 최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 권한쟁의를 심판을 요구함으로써 저희도 법적으로 보장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천 이탈한 시기에 맞춰서 표결하려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니까 그 시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두 다 국민의 민심을 경청하고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용하는 한 명의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결사체의 어떤 정치적 계산에만 따져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어떤 공천 전이든 공천 후든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민심에 귀를 기울여서 선택할 국회의원이 분명히 여당에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표를 계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강성필 부위원장의 말씀이신데 진수 의원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계산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탈표 계산을 안 한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했었어야 되는 네.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가지고 있는 수단을 최대치로 활용을 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그 이상민 의원 표도 카운트가 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탈표 18표가 필요할지 아니면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재표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의원님들은 이제 국회에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출석 자체를. 그렇게 되면 이제 모수가 더 줄어드니까 가결에 필요한 숫자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굉장히 느긋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이탈표 관리 때문에 부심하게 되는 앞으로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서 재의결 시기를 미루는 상황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 시기와 좀 맞물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물갈이가 많이 예상되는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들 특히 이분들의 공천을 아예 좀 미루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실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소 현실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영남 중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만큼이나 어려운 지역에 네. 속합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굳이 서둘러서 절차를 간소화해 가면서까지 컷오프와 같은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충분한 경쟁 시간을 부여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네. 어쨌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양쪽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여서 최대한 진통을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정말로 이 시기를 이렇게 늦춘다고 해서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탈할 것이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 함께 힘을 합쳤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어떤 반란표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민주당이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 시기를 더 늦춰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저는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준석 신당의 존재 때문인데 2월 15일이 되면 신당의 기호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공천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준석 신당의 규모를 좀 늘려줄 그런 그 확률이 높다고 네.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천을 2월 중순 이후로 미룰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일찍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이 이탈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좀 가만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이준석 신당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념에 기반하고 그다음 세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강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1000표, 2000표 차로 갈리는 아주 난접전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빨리 후보를 정해졌습니다. 왜? 본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뭐 공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본선에서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더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도 물론 세워볼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천 시기를 미룬다면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으로서는 또 마냥 이 재의결을 미룰 수만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상수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제안을 받음으로 인해서 총선 이후에 그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도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내일 모레 원칙과 상식, 네.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이 연사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민주당도 공천을 빨리 할 수 없는 여건이 똑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그런 전제로 본다라면 민주당에서 물론 이 사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역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전입니다. 여론전, 총선 여론전에서 이 사안은 표결과 상관없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 민생이 혹은 민심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영부인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실은 그때 2월 초, 2월 초중순의 여론을 보고 부결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재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이의를 붙이고 싶은 게 네. 아까 수도권 공천의 경우는 마냥 미룰 수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로 현역 의원들이 영남권, PK, TK 또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분들은 바로 이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은 빨리 공천을 하지만 이 영남권에 지금 현역 의원들을 날릴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는 결정은 최후에 마지막 부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한 데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김건희 여사 관리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윤주진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그동안은 조금 자제해왔던 분위기였습니다만 네. 이 특검법이 맞물리고 또 최근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소 불미스러운 또 보도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총선에 오히려 악재가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특검법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특별감찰관의 어떤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어느 정도의 진상 규명에 조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깊은 신뢰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기 등판하였고 한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 비대위원장에게도 그것은 매우 무거운 숙제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제2부속실 설치라던가 특별감찰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뜬금없고 쌍특검을 물타기다 이렇게 네.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좀 구분해서 들어가 보면 특별감찰관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정부의 실책도 있는 거고, 다만 그때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감찰관을 운영하는 것이 또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순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도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2부속실은 이미 제2부속실 없이 이미 다 총무팀에서 뭐 영부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뜬금없이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만약 하게 된다면 우선 왜 지난 대선 때 조용히 뒤에서 내조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는 제2부속실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 경과 또 영부인의 반성이라든지 어떤 각오라든지 뭐 국민에 대한 글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늦었지만 어쨌든 제2부속실을 통해서 잘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으면 뭐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식용을 위해서 개를 사육하고 증식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개 식용 문제 4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드디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키울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 제기가 오늘 법안이 통과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진수희 의원님, 네. 개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46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걱정은 그러면 그 전국의 그 수많은 네. 그 보신탕을 팔던 식당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이제 개고기를 납품하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는데 아무튼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거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개나 고양이, 그러니까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가정이 또 개인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통계치 하나가 그 작년에 유모차 팔린 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기들의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네. 더 많이 팔렸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애완견 키우는 가정과 개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거에 부응한 하나의 그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안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황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 법안 통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자체를 보면요. 지금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있는 기초 단체들도 이 반려견, 반려묘와 관련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서로 앞다투어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또 이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어도 3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시거나 전업을 하시거나 하는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부가 꼼꼼하고 세세하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법안의 취지가 전 국민에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 김건희 그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껏 그 행보와 관련해서도 따가운 시선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어떤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그 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데 한 걸음에 기여를 했다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주목받는 법안 중에 또 다른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협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입니다만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규탄대회를 벌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조사의 논의와 범위에 따라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순조롭게 마무리 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김진표 의장께서 이것을 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서 민주당은 그게 따라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의 리더십을 좀 발휘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도 무조건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마치 김건희 특검법과 비슷하게 어떤 특정한 시기를 겨냥해서 이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은 이 법을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권한과 그 조사권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출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삼권분리 시스템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강력한 범위를 가진 그런 조사권을 발동하게 되면 사실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을 매우 어렵게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이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처벌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이렇게 행정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또 훗날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정부와 이 여당도 나름대로의 대안 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좀 이 협의하는 과정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지금 오늘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규탄 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답변 가기 전에 네.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에 대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께서 한 번 더 중재 역할을 하시더라도 하시지 네. 않겠나. 지금 예상하는 저 수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가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끝난 신상 정보 공개위를 통해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사색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그리고 누리꾼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의 맥락을 잘라내고 상황을 왜곡한 데다가 어린이의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윤주진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어제도 저녁에 이 문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저도 사실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영상을 전체를 보면은 그 가짜뉴스 유튜브의 그 주장은 정말 사실과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얼굴까지 버젓이 공개시키면서 특정한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제조한 것은 너무나도 반사회적인 행동이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정말 수많은 지지자와 격이 없이 소통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말 그 상황은 정신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비대위원장은 그 피켓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피켓을 치운 상태에서 다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제목도 얼마나 좀 자극적입니까? 아동학대 현장을 즐겼다. 이런 가짜뉴스는 정말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오피스 이후에 민주당도 가짜뉴스에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여야의 대응 더욱더 엄격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문제는 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도리어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두고 각종 해석과 의혹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곤혹에 처하는, 쉽게 말해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각 정당에서 최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을 조심하자고 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불똥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진영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당적을 공개하자느니 공개하지 말자느니 또 그 공격을 하신 분을 차로 태워주신 분은 어디 당의 지지자라는 이런 것들은 또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왜 피습을 당했는지 공범은 있는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신년을 맞아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인사에 방문한 모습 앞서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내일부터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을 찾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0일에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이후에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산에서 청년 초청 일자리 간담회를 갖고 부산에서 1박을 한 후에 현장 비대위를 개최할 계획인데 진수희 위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당일치기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하룻밤을 묵고 오는 1박 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산 민심, 특히나 국민의힘을 향한 부산의 민심이 좀 요동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이 PK, 부산 경남 지역이야말로 그 대구 경북 지역 못지않은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의 당원, 부산 경남 지역의 당원 지지자들하고의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부산 지역이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 기대가 엄청 컸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부산 민심이,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한 부산 민심이 과거 같지 않다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도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다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네. 전원 과정에서 있었던 이 부산 지역 시민들 또 의료진들이 좀 실망했을,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해했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아마 1박 2일 정도 좀 길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부산 민심도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1박을 부산에서 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부산이 TK하고 좀 다르게 좀 많이 출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뭐 장제원, 조경태, 하태경 이 분들이 사실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아마 소위 뭐 윤 정부의 핵심들이 다 부산 쪽에 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의 정치인들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당히 어떤 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부산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을 많이 부산이 다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덤비는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구청장급의 캐리어를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부산 민심이 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의 판도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뭐 위기에 있다. 국민의힘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경남도 보면 성산이나 이런 지역은 뭐 허승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되잡아야 되고, 특히 부산은 뭐 방금 말한 2030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흉흉해졌고요. 그러니까 김해, 양산 이쪽으로 다 사람이 빠짐으로써 상당히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 속에서 소위 이번에 어쨌든 뭐 순간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수술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됨으로써 그런 어떤 민심의 이반이라든지 문제 제기에 틈을 잘 파고드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안 자체가 전체적인 부산의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보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부산 지역에 가셔도 그 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 의료의 붕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경찰은 정당법 규정을 들어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당법에 보면 범죄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이를 통해 알게 된 당원 명부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이 정당법을 들어서 피의자의 당적을 쉽게 발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공개가 돼 왔고 이 정당법 문항은 거의 사문화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좀 논란이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게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 당적을 공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백한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있고 그동안 이 법을 어긴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라고까지 압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슬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들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그 배경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이 피스테러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마치 배후 세력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이것이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 정당이 배후가 된 것처럼 지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반사회적 인물이 우발적으로 물론 계획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렇게 저지른 아주 안 좋은 사건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민주당이 오히려 당적 공개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피의자의 당적 공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피해자의 당적이 왜 중요하냐, 피해자가 왜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는지에 대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조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저도 윤주진 대표의 말과 같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당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어떤 법의 잣대가 유독 우리 민주당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주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경찰의 조사가 조금 느려지면은 그럴수록 의혹이 커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말이 전도되어서 다른 의혹으로 퍼져나가서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더 당하게 되는 이러한 우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경찰이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진수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요, 제 기억으로는 피습 당하신 당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당적이 어디냐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도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이미 이 양반의 당적이 어떤 식이었는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반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경찰로 하여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이 메시지 이외에 다른 메시지는 안 내시는 게 저는 맞고 더 나가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2006년에 박근혜 전 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신촌에서 피습 당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현역 의원이었는데 비상의총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때 의총장으로 전해온 박근혜 당시 대표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 그때 비서실장 통해서 전화로 원내대표한테 전달된 첫 일성이 오버하지 마세요 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셔서 대전은요 한 네.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 의총장으로 들려온 첫 일보가 오버하지 마세요였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민주당에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제 당직 공개도 못한다, 신상 정보도 비공개로 한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물론 법 규정을 얘기하고 왔는데 저는 단순히 당직 공개를 공개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 달라는 겁니다. 수사 결과에 발표해서 당적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민주당에 입당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 문제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당에 있었는데 네. 왜 이 당에 왔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해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당적 공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상관은 없이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뭐냐? 왜 그러면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좋아해서 입당했다가 개인적으로 실망해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리고 혹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동선을 확보해서 입당한 것인지 그런 정도의 해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말하자면 가짜 뉴스가 행행합니다. 뭐 종이다, 자작극이다. 더 많은 가짜 뉴스에 휩싸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당에 왔는지에 대한 발표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범행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탈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 관련된 이번 주 일정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공동대표가 양양자 의원의 출판 기념회 회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태섭, 이낙연, 양양자,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환하게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내일은 원칙과 상식이 탈당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모레까지 일정이 쭉 예정이 돼 있는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11일에 하루 앞서서 탈당을 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통합 비대위로 요구는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 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결정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탈당할 것이다. 내일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날짜 조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칙과 상식이 더 빠른 날짜에 탈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낙연 전 총리를 따라 나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날짜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같은 날 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루 전에 하자, 더 빨리 하자. 그런 것이 내부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아마 오늘 하루 이재명 대표가 달리 어떤 갑자기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라든지 공간을 구성할 것 같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수순대로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이낙연 대표의 이낙연 신당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빅텐트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상식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창당 작업,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창당 작업에 그동안에 많이 당원들도 솔직히 모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붐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하루 앞서서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수희 의원님, 그렇다면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행동을 할 것이냐, 오늘 보니까 조홍천 의원은 그럴 가능성 열어놓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하루가 다르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닌 것처럼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이제 어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일 어떤 상황이 될지, 모레 어떤 상황이 될지는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나 그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생각을
가깝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어떤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는 사실은 그 전망이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쌍특검 표결에 불참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원욱 의원이 계속해서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리감찰단이 이원욱 의원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이원욱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강도로 이원 의원에게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진상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요. 이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대답했다고 언론 보도가 벌써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원욱 의원과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굳이 쌍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어떤 사건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원욱 의원이 쌍특검법에 왜 그러면 뭐 반대를 했는지 어쨌든 사실 그 진실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원욱 의원이 앞으로 이제 탈당을 해서 뭐 신당으로 가실지, 뭐 이낙연 신당으로 가실지, 뭐 어떤 빅텐트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진정성, 민주당이 어떤 그 앞으로의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 본인의 공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탈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꼭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좀 준비해 봤는데 서울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있는데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해철 의원, 이원욱 의원,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도 모두 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준인 대표님, 아무래도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로 꼽히는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자객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선에 참여를 한 뒤에 낙천을 하게 되면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 높은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소위 친명계 자객들이 이른바 개딸 세력의 엄청난 그 동원, 이들의 세력을 동원해서 비명계 의원들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매우 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까지 써가면서 당내 분위기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에 참여해봐야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사실상 탈당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 혹은 뭐 민주당의 분당으로 가는 가장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전략 공천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 논리가 형성될 수 있지만 시스템 공천으로 공정한 경선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스템 공천이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식 내용 말에 의하면 이재명 도장 없이 공천 못 받는다. 네. 이미 도장을 받고 공천장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 공천이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뭐 권리당은 일반 당은 50%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인가? 그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눈 가리고 앙하는 소리이고요. 실제로 현재 뭐 정봉주 의원도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 부적격 판정받았고, 실제로 보면 양문석 의원도 당직 3개월 정지, 이런 식의 어떤 하자가 있는 자원들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자원들을 당에서 밀어내고 공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정말 시스템 공천이고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할 그런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과거부터 항상 주류와 비주류는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친논, 친문이 뭐 주류 세력일 때가 있었고, 또 시대가 흘러서 이제 비명, 친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너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를 하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율적으로 과연 친명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 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들 공천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천은 둘째치고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민주당은 그 실생공천인데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당원을 얼마나 모았느냐, 그리고 그 권리당원들이 나중에 공천에 앞서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저는 그 친명과 비명의 대립이 아니라 현역과 도전자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공천이 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불평등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기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정치권의 인사들은 민주당의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쓰고 불공정 공천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정치 사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